슥, 삭, 슥사.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잦아든 깊은 밤, 한양 최부자 댁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하얀 소복의 여인은 칼을 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얼굴은 열흘 전독을 먹고 죽어 땅에 묻힌 연화 마님이었습니다. 문틈에서 이를 본 강 씨의 눈이 공포로 뒤집히는 순간 이 집의 운명도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운아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초겨울 찬바람이 기와집의 처마를 흔드는 이 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최부자 댁은 속으로 썩은 내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최부자가 돌연 자취를 감춘 지 어느덧 보름째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사촌 동생 강 씨였지요. 35살의 강 씨는 평소 형님 최부자의 재산과 형수 연화가 친정에서 가져온 금괴를 탐내며 겉으론 웃음을 지었으나 속으론 검은 욕망을 키우던 인물이었습니다. 강 씨는 형님이 요양을 떠났다는 거짓말을 마을에 퍼뜨리고는 안방을 차지해 매일 밤 술판을 벌이며 호의호식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 전부터 밤마다 부엌에서 기이한 칼 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으나 그 소리는 너무도 규칙적이고 정갈했습니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삼경이 되자 부엌 쪽에서 슥삭 슥삭 하는 쇳소리가 안방까지 스며들어 왔지요. 강 씨는 소름이 돋아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부엌에서 칼을 간단 말이냐? 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집어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왔으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슴속을 파고드는 불길한 예감이었지요. 강 씨가 비틀거리며 부엌 문가에 다다랐을 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뿌연 연기와 비릿한 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강 씨의 눈이 공포로 뒤집혔지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숫돌 앞에 단정히 앉아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열흘 전 강 씨가 직접 독을 먹여 죽게 하고 장사까지 지냈던 형수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30살의 여인으로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최부자에게 시집왔을 때 친정의 마지막 재산인 금괴와 토지 문서를 혼수로 가져와 남편을 한양 최고의 부자로 만든 은인이었지요.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과 달빛처럼 고운 얼굴을 지녔으나 그 부드러운 외모 뒤에는 집안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가 숨어있는 외윤의 강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연화가 지금 죽은 몸으로 이 부엌에 앉아 시퍼런 칼을 숫돌에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슥삭 슥삭 칼날이 숫돌과 부딪힐 때마다 그 소리는 마치 강 씨의 심장을 긁어내는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으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질 않았지요. 이복에 형수님 살아계신 것이요? 강 씨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가늘게 떨렸으나 연화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칼을 갈 뿐이었지요. 강 씨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욱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벽에 비친 연화의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입구 사천왕상처럼 거대하고 험상궂은 신장의 모습으로 일렁이며 강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두 눈은 붉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손에 든 칼은 사람 키만 한 대검처럼 보였지요. 강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 씨의 입에서 신음만 새어 나왔습니다. 연화가 앉아있는 바로 그 부엌 마루 옆 안채와 연결된 은밀한 지하 골방에는 실종된 최 부자가 쇠사슬에 묶인 채 숨을 헐떡이며
갇혀 있다는 사실을 강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42살의 상인으로 본래 빈털털이었으나 아내 연어의 도움으로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된 성실하고 온화한 성품의 사내였지요. 그런 형님을 배신하고 지하 골방에 가두었다는 죄책감이 이제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강 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죽은 형수가 어찌 살아 돌아와 내가 형님을 가둔 그 자리 바로 옆에서 칼을 간단 말이냐. 강 씨는 사지가 마비되는 공포 속에서 넋을 잃었습니다. 이 순간 부엌 마루 옆 지하 골방에서는 최 부자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칼 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어둠뿐인 그곳에서의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던 최 부자에게 그 칼 소리는 마치 죽은 아내가 보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연화는 원혼이 되어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무시무시한 반전을 숨긴 채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부엌에서 울려 퍼지는 칼날의 노래는 복수의 서곡인지 아니면 구원의 시작인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칼 소리에 혼비백산한 강 씨가 안방으로 도망쳐 들어간 그 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보름 전 이 집안의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부자가 실종되기 전 이 집안의 기둥을 흔든 것은 다름 아닌 사촌 동생 강 씨의 추악한 욕망이었지요. 강 씨는 어려서부터 형님 최 부자를 따라다니며 장사일을 배웠으나 제 욕심만 앞세우고 신용을 저버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최 부자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작은 포목전을 열었고 연화와 혼인한 후에는 장인어른께서 물려주신 금괴와 토지를 미천 삼아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으로 성장했지요. 강 씨는 형님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형님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저 금괴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강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탐욕의 싹이 자라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특히 연화가 친정에서 가져온 금괴 20덩이는 강 씨의 눈에 잠도 모지 이루게 하는 유혹이었지요. 강 씨는 형님 댁을 드나들며 은근슬쩍 금괴가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살폈으나 최 부자는 그 위치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최 부자가 개성으로 큰 거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보름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소식을 들은 강 씨는 이때다 싶어 형님 댁에 머물겠다고 자청했지요. 형수님 혼자 계시기 불편하실 테니 제가 머물며 집안을 돌보겠습니다. 연화는 시동생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최 부자 역시 동생을 믿고 안심하며 길을 떠났지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강 씨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안 곳곳을 뒤져 금괴를 찾았으나 허사였지요. 곳간도 안방 장롱도 마루 밑도 샅샅이 뒤졌으나 금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초조함에 이를 갈았습니다. 금괴 위치는 형님과 형수 둘 다 알고 있을 게 분명해. 하지만 두 사람을 동시에 제거하기에는 힘이 부쳐. 지금처럼 형님이 집을 비운 사이 형수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상책이야. 그런 다음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진 형님에게서 금괴 위치를 캐내면 되지. 악마 같은 생각이 강 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연화가 몸이 좋지 않아 매일 탕약을 다려 먹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지요. 강 씨는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작은 종이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흰 가루처럼 보이는 비소,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몇 해 전 쥐를 잡기 위해 구해두었던 독약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밤, 강 씨는 부엌에 혼자 남아 탕약을 다리는 몸종 순이를 꿰어냈습니다. 순아, 사랑채에 좋은 약주가 있으니 한 잔 가져다 드리거라. 순이는 25살의 충직한 몸종으로
연화가 시집올 때부터 따라와 마님을 모신 인물이었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으나 마음씨가 곱고 눈치가 빠른 처녀였지요. 순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씨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끓고 있는 탕약솥에 비소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검은 탕약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강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평소처럼 탕약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탕약을 마신 지 1시경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화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지요. 마님. 순이가 황급히 달려가 연화를 부축했으나 연화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화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지요. 마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순이의 비명에 강 씨가 달려왔습니다. 연화는 숨이 끊어진 듯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강 씨는 겉으로는 놀란 척했으나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저 계집이 죽었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울부짖으며 연화를 흔들었으나 유독 연화의 코와 입가만 자꾸 살피는 것이었지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강 씨는 서둘러 돌팔이 의원을 불러 사망을 확인받았습니다. 미리 은자 몇 냥으로 매수해둔 의원은 연화의 맥을 짚은 척하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평소 앓던 병이 갑자기 깊어진 듯한데 의원은 강 씨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요즘 한양에 열병이 도는데 혹여 역병의 기운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시신에서 병기가 옮을 수 있으니 서둘러 장례를 치르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강 씨는 겉으로는 놀란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장례를 치러야겠소. 형님께는 급히 전가를 보내겠지만 역병이 번질까 두려우니 3일장으로 서둘러야 하겠소. 강 씨는 형님께 급히 전가를 보내는 척하면서도 일부러 늦게 보냈습니다. 미리 의원과 짜고 꾸민 역병 이야기를 핑계 삼아 서둘러 3일장을 치렀지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님 곁을 지켰습니다. 순이의 남편 철수는 최부자 댁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성실한 일꾼이었는데 아내가 이상하리만큼 무덤을 파는 곳을 유심히 살피는 것을 눈치챘지요. 장례를 마친 바로 그날 밤 개성에서 급히 돌아온 최부자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부인, 내가 집을 비운 사이 어찌 이런 일이. 강 씨는 겉으로는 형님을 위로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아내를 잃고 정신이 나간 형님을 처리하고 금괴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강 씨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강 씨는 최 부자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한 잔 드십시오. 슬픔에 빠진 최 부자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술에도 강 씨는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을 몰래 섞어 두었지요. 최 부자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강 씨는 미리 준비해 둔 쇠사슬로 형님을 꽁꽁 묶었습니다. 형님, 금괴가 어디 있소? 말씀만 하시면 편히 보내드리겠소. 하지만 최 부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 씨는 형님을 안채 마루 밑에 숨겨둔 은밀한 골방으로 끌고 갔지요. 그곳은 본래 귀한 물건을 보관하던 비밀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최 부자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오. 금괴만 내놓으면 살려주겠소. 강 씨는 골방문을 단단히 잠그고는 집안에 최 부자가 요양을 떠났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안방을 차지하고 기와 집의 주인 행세를 시작했지요. 하지만 강 씨는 몰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연화가 곧 돌아와 그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안채 마루 밑 골방,
최 부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짐승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하루에 한 번씩 던져주는 밥덩이와 물 한 사발로 연명하는 나날이었지요. 처음 며칠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버텼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최 부자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초를 겪는단 말인가. 최 부자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가난한 이웃을 도왔으며 아내 연화를 지극정성으로 아꼈지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사촌 동생의 배신으로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가에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골방 안은 빛이 전혀 들지 않아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머리 위 천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로 시간의 흐름을 짐작할 뿐이었지요. 강 씨가 안채를 휘젓고 다니는 소리,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최 부자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 역적놈이 내 집을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는구나. 강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골방 문을 열고는 금괴의 위치를 캐물었습니다. 형님 언제까지 버티실 작정이요? 그 금괴만 내놓으면 편히 보내드리겠소. 하지만 최 부자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괴는 연화가 친정에서 가져온 마지막 유산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일군 가문의 기둥이었지요. 그것만큼은 강 씨 같은 역적에게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그리 고집스럽게 나오시면 굶겨 죽일 수밖에 없수소. 강 씨의 협박에도 최 부자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화가 나서 밥을 주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지요. 최 부자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추위였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최 부자는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벽에 기댄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조차 희미해져 가던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 후였습니다. 최 부자는 반쯤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슥, 삭, 슥사. 그것은 분명 누군가 칼을 가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으나 그 소리는 너무도 정갈하고 규칙적이었지요. 최 부자는 흐릿한 정신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소리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최 부자는 골방의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이곳은 안채마루 밑이었고 바로 옆이 부엌이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부엌에서 누군가 칼을 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밤중에 누가 칼을 간단 말인가? 최 부자는 의아했습니다. 집안의 종들은 모두 도망갔다고 강 씨가 떠들어댔고 강 씨 자신이 칼을 갈리는 만무했지요. 그런데 그 칼 가는 소리에는 묘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갈하게 음식을 준비하듯 칼날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손길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최 부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지요. 아내 연화가 부엌에서 칼을 갈던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부엌에 나가 칼을 정갈하게 갈았고 그 소리는 최 부자를 깨우는 다정한 신호였습니다. 슥, 삭, 슥사. 지금 들려오는 이 소리가 그때 그 소리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설마 부인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연화는 분명 죽었습니다. 강 씨가 그렇게 말했고 최 부자는 아내의 묘지도 확인했지요. 그런데 이 칼 소리는 어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 부자는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으로 두드렸지요. 톡톡톡. 아주 작은 소리였으나 고요한 밤에는 분명히 들릴 만한 소리였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던 칼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최 부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그러자 이내 칼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더 빠르고 강하게 슥싹, 슥싹 하고 울렸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대답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호를 들었고 응답을 보내온 것이지요. 최 부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를 구하려는 누군가가 있구나. 혹시 정말 부인이? 희망의 불씨가 최 부자의 가슴 속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을 끌며 천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한 번 두드렸지요. 톡톡톡톡톡. 이번에는 5번 연속으로 두드렸습니다. 부엌에서 칼 소리가 또 멈췄다가 이번에는 5번 강하게 슥싹 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느냐고 묻는 듯한 그 소리에 최 부자는 온 힘을 다해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예, 살아있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날 밤 이후 칼 소리는 매일 밤 삼경이 되면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버텨냈지요. 추위에 몸이 얼어붙어도 최 부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든 누구든 분명 나를 구하러 올 것이야. 칼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갇힌 남편에게 보내는 아내의 처절한 약속이었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희망의 밧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밧줄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지요. 부엌 위에서 연화는 오늘도 칼을 갈며 남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제가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천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재회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강 씨는 밤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 소리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술로 버텼으나 나흘째부터는 술에 취해도 귀에서 그 소리가 떠나지 않았지요. 슥삭 슥삭 칼날이 숫돌을 스치는 소리는 강 씨의 심장을 긁어내는 듯했습니다. 분명히 내 손으로 독을 먹여 죽였는데 어찌 저 계집이 다시 나타난단 말이냐. 강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 보았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칼 소리는 마치 강 씨의 죄를 하나하나 세어가며 갈아내는 듯했습니다. 형수를 독살한 죄, 형님을 배신한 죄, 금괴를 탐낸 죄. 나흘째 되던 밤, 강 씨는 참다 못해 술기운을 빌려 칼 한 자루를 쥐고 부엌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칼을 가는 놈이 누구냐? 강 씨가 부엌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역시나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들어 연화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연화는 강 씨가 들어온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칼을 갈았습니다. 형수, 정말 살아 돌아온 것이오? 아니면 귀신이 된 것이오? 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으나 연화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채 손에 쥔 칼을 높이 쳐들었지요. 귀신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소. 오늘은 끝장을 보고 말겠소. 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연화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연화의 등에 닿기도 전에 연화의 모습은 연기처럼 흩어지고 말았지요. 강 씨의 칼은 허공을 갈랐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숫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으악! 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에 쥔 칼이 덜컹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지요. 강 씨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부엌을 빠져나와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강 씨의 눈에는 점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복도를 지나다 보면 하얀 소복 자락이 휙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고 밤이면 천장 석가래에서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환각에 시달렸지요. 벽면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거대한 도깨비처럼 보였고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해골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점점 술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술에 취해야만 겨우 그 환영들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이 깨면 공포는 더욱 강렬하게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종들도 이상한 기운을 눈치챘습니다. 밤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소리, 기와집을 떠도는 차가운 기운, 그리고 날로 미쳐가는 강 씨의 모습을 보며 종들은 수군거렸지요. 마님께서 원귀가 되어 돌아오신 게 틀림없어. 도련님이 무슨 짓을 하셨기에 저리 벌을 받으시는 거야. 이 집에 머물렀다가는 우리도 화를 당할지 몰라. 결국 종들은 하나둘씩 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내 하인 돌쇠가 도망쳤고, 그 다음에는 부엌 아주머니가 사라졌지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집안의 종들이 모두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웅장하던 기와집은 덩그러니 비어버렸습니다. 낮에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밤이면 바람 소리만 일시년스럽게 처마를 휘감았지요. 마치 귀곡산장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강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술독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지요. 종들이 떠난 후로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부엌에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가면 또 그 계집이 나타날 것이야. 강 씨는 마른 안주와 술로만 연명했습니다. 볼은 푹 꺼지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거지꼴이 되어갔지요. 한양 최고의 거부댁을 차지했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공포만이 강 씨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강 씨는 부엌 및 골방에 갇힌 최부자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 밥을 던져주던 강 씨였으나 이제는 골방 문조차 열지 않았지요. 연화의 환영에 시달리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골방 안에서 최부자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이 끊긴 지 벌써 닷새째였지요. 배고픔과 추위로 몸은 쇠약해졌으나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칼 소리만은 여전히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연화는 오늘도 칼을 갈며 강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방을 엿보니 강 씨는 술에 취해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금괴만 있으면 다 내 것이야. 연화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 씨는 여전히 금괴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지요. 강 씨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파멸시킬 마지막 덫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가는 칼날은 강 씨의 목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 씨가 가진 추악한 탐욕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지요. 욕심으로 시작된 악행은 욕심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칼날을 들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시퍼렇게 빛나는 칼날에는 복수의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히 강 씨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 스스로 제 욕심에 빠져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연화가 준비한 진짜 복수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서방님. 연화는 마루 밑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남편 최 부자가 저 어둠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강 씨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부엌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칼을 다시 숫돌에 대고 천천히 갈기 시작했지요. 슥삭슥삭 그 소리는 부엌을 넘어 안방까지, 그리고 마루 밑 골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에서 강 씨는 또다시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이불을 뒤집었었고, 골방에서 최 부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칼날 위에서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사실 연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탕약에 비소독을 섞었던 그날 밤, 충직한 몸종순이가 미리 위험을 눈치채고 연화를 살렸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순이가 탕약을 다리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씨가 부엌에 다녀간 것을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순이는 탕약솥 주변에 흰 가루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코를 가까이 대보니 묘한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은 독이 아닐까?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이는 품속에서 은수저를 꺼내 탕약솥에 살짝 담갔다가 꺼냈지요. 은수저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역시 독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이 탕약을 드시면 목숨이 위태로워. 하지만 탕약을 드시지 않으면 도련님께서 의심하시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마님을 해칠 게 분명해. 순이는 재빨리 결심했습니다. 탕약은 몰래 마당에 버리고 대신 다른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이지요. 순이는 연화의 친정 어머니께서 만일을 대비해 보내주신 약초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귀한 약초가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시체화라는 특별한 약초가 있었지요. 시체화는 먹으면 맥박이 거의 멈출 정도로 느려져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신묘한 약초였습니다. 본래는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지요. 마님께서 탕약을 안 드시면 도련님께서 다른 독을 쓰시거나 더 심한 방법을 쓰실 거야. 차라리 죽은 척 속이고 마님을 구해내는 게 나아. 순이는 몰래 시체화를 다려 탕약 대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평소처럼 탕약이라며 시체화 달인 물을 권했지요. 연화는 순이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순이의 눈빛이 절박하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지요. 연화는 묻지 않고 순이가 건넨 차를 마셨습니다. 순아, 무슨 일이 있느냐? 마님. 마님께서는 그저 소녀를 믿어주십시오.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가 차를 마신 지 한 식경쯤 지났을 때 연화는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지요.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맥박이 점점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아, 이것은 마님 곧 정신을 잃으실 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소녀가 반드시 마님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연화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지요. 순이의 비명에 강 씨가 달려왔고 연화는 숨이 끊어진 듯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 씨가 미리 매수해둔 돌팔이 의원은 연화의 맥을 짚은 척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도 순이가 은밀히 만나 사정을 말하고 협조를 부탁한 사람이었지요. 은자 몇 냥을 건넨 순이의 간곡한 부탁에 의원은 거짓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강 씨는 서둘러 3일장을 치렀지요. 하지만 순이는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은밀히 무덤이 얼마나 깊게 파였는지, 관 위의 흙이 얼마나 덮였는지 모두 살폈지요. 장례를 마친 그날 밤 순이는 남편 철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소? 순이의 간절한 눈빛에 철수는 묻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순이는 마님을 10년 넘게 모신 충직한 아내였고 철수는 그런 아내를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삽과 곡괭이 그리고 시체화에 해독제를 담은 병을 들고 몰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초겨울 밤바람이 차가웠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마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순이가 속삭이자 철수는 온 힘을 다해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도 함께 흙을 퍼냈지요. 다행히 관은 얕게 묻혀 있었고 한 식경쯤 지나자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철수가 무거운 관 뚜껑을 들어 올리자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님, 하얀 수의를 입은 연화가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지요. 순이는 서둘러 해독제를 연화의 입에 부어 넣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연화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지요. 순아, 내가 살아있는 것이냐? 예, 마님. 마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순이는 연화를 부축해 관에서 꺼냈습니다. 연화는 온몸이 뻣뻣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으나 천천히 정신을 차렸지요. 순이는 미리 준비해 둔 옷과 음식을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탕약에 독을 섞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마님을 가사 상태로 만들어 목숨을 구했습니다. 순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강 씨가 어떻게 독을 섞었는지, 그리고 장례를 얼마나 서둘렀는지 말이지요. 연화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역적놈이 감히. 하지만 연화에게는 분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최 부자의 아니었지요. 서방님은 어디 계시느냐? 마님. 마님께서 돌아가신 후 나흘째 되던 날, 나리께서 개성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나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도련님께서는 나리께서 요양을 떠나셨다고 하시나 소녀가 보기에는 수상합니다. 나리께서 집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화는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강 씨가 자신을 죽이고 나서 남편마저 해쳤을 가능성이 컸지요. 연화는 몸을 추스르며 순이와 함께 기와집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연화와 순이는 집 주변을 은밀히 맴돌며 강 씨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연화는 강 씨가 마루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은밀한 골방이 있다는 것을 연화도 알고 있었지요. 본래 귀한 물건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강 씨가 골방에 들어간 사이 연화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형님, 오늘도 금괴 위치를 말씀 안 하시겠소? 그럼 오늘 밥은 없소. 연화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저 골방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으나 꾹 참았지요. 강 씨와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자신의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해. 서방님과 나 둘 다 살아남으려면. 연화는 순이와 함께 은신처로 돌아가 계획을 짰습니다. 강 씨를 공포에 몰아넣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방법을 생각했지요. 순아, 내가 죽었다고 믿는 강 씨에게 귀신이 나타난다면 어찌 되겠느냐? 마님. 설마. 그렇다. 나는 밤마다 부엌에 나타나 칼을 갈 것이다. 강 씨가 귀신이라고 믿게 하려고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하고 소복을 입을 것이야. 연화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강 씨를 정신적으로 압박해 미치게 만들고 동시에 골방에 갇힌 남편에게는 칼 소리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지요. 순이는 염색집에서 하얀 소복을 구해왔고 연화는 얼굴에 하얀 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삼경이 되면 부엌으로 숨어들어가 칼을 갈기 시작했지요. 첫날 밤 연화는 숫돌 앞에 앉아 칼을 갈며 마루 밑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슥삭 슥삭 정갈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마루 밑에서 희미한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지요. 서방님, 살아 계셨구나.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저 어둠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 씨는 날로 미쳐갔고 집안의 종들은 모두 도망쳤지요. 연화는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강 씨가 금괴에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아는 연화는 그 욕심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화는 순이에게 지시했지요. 순아, 가짜 금괴를 준비해야 한다. 겉은 금처럼 보이지만 만지면 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말이야.
순이는 시장에서 노쇠를 구해왔고 대장간 장인을 찾아가 금처럼 보이도록 도금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금괴를 독이 스며든 천으로 감쌌지요. 독초를 우려낸 물에 천을 담갔다가 말린 것이었습니다. 그 천을 만지면 피부가 짓무르고 독이 몸속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짜 금괴를 항아리에 담아 부엌 마루 밑 한쪽에 몰래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가 환청을 듣도록 속삭이듯 중얼거렸지요. 금괴는 부엌 마루 밑에. 연화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안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헛것을 보던 강 씨의 귀에 그 속삭임이 들려왔지요. 금괴가 부엌 마루 밑에.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덫은 완성되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강 씨가 스스로 그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지요. 강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소리, 벽에 비친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귓가를 맴도는 환청까지. 강 씨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금괴만 있으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강 씨는 술병을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귓가에 들려오던 속삭임이 또렷해지고 있었지요. 금괴는 부엌에, 마루 밑에. 그 목소리는 분명 죽은 형수 연화의 것이었습니다. 형수가 금괴 위치를 알려주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려는 것일까? 강 씨는 혼란스러웠으나 금괴에 대한 욕심이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밤, 강 씨는 마침내 결심했지요. 좋아, 오늘 밤 마루 밑을 파헤쳐서 금괴를 찾아내고 말겠어. 강 씨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요. 부엌 문을 열자 차가운 기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밤중에도 저 계집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 강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쪽 구석에 숫돌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시퍼런 칼 한 자루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강 씨는 소름이 돋았으나 고개를 저으며 부엌 마루로 다가갔습니다. 금괴는 이 아래 어딘가에. 강 씨는 마루 바닥을 곡괭이로 내리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무 판자가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강 씨는 미친 듯이 마루를 뜯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나무 판자가 벗겨지자 그 아래 어두컴컴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등불을 들고 아래를 비췄습니다. 마루 밑은 생각보다 넓었고 그런데 그 반대편 구석에 뭔가 묻혀있는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강 씨는 마루 아래로 내려가 삽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으나 멈출 수 없었지요. 금괴에 대한 집착이 강 씨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파던 강 씨의 삽 끝에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강 씨는 흙을 손으로 헤쳐내며 그것을 꺼냈지요. 항아리였습니다. 크지 않은 항아리였으나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강 씨는 서둘러 천을 풀었습니다. 순간 강 씨의 눈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금괴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하하, 이것이 바로 형수가 가져온 금괴로구나. 강 씨는 관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금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금괴는 차갑고 묵직했으며 등불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지요. 강 씨는 금괴를 가슴에 품고 얼굴을 비벼댔습니다. 이제 다 내 거야. 이 금괴로 나는 한양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강 씨는 황홀경에 빠져 금괴를 하나하나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금괴를 감싸고 있던 천이 손에 닿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천이 축축하고 미끌거렸으며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강 씨는 의아해하며 천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금괴의 유혹이 너무 강했고 강 씨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금괴들을 만졌지요. 천을 벗긴 금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얼굴에 가져다 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손바닥이 이상하게 따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강 씨가 손바닥을 펴보자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발진처럼 보이더니 점점 커지며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이게 무슨... 강 씨는 당황해 손을 털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따가움은 점점 심해져 타는 듯한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강 씨가 금괴를 만졌던 얼굴 부분도 마찬가지였지요. 뺨과 이마가 따끔거리더니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더욱 심해질 뿐이었지요. 독이 천천히 피부를 뚫고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씨는 마루 위로 기어 올라가려 했으나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금괴를 움켜쥐었던 손바닥은 이미 시커멓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독초즙이 스며든 천의 독이 강 씨의 몸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독이다. 이것은 독이 든 금괴였어. 강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강 씨는 바닥을 굴렀고 고통에 못 이겨 괴성을 질렀습니다. 살려줘. 누가 날 좀 살려줘. 그 순간 부엌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 바람을 타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연화였지요. 연화는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 강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연화의 뒷모습을 비추니 마치 저승사자처럼 보였지요. 형수. 정말 살아있었소. 강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통으로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공포까지 겹쳐 강 씨는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강 씨, 탐욕이 그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소. 연화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엄숙했습니다. 강 씨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그대는 금괴가 탐나 나를 독살하려 했고 형님을 배신해 가두었소. 그 욕심이 결국 그대를 파멸로 이끈 것이오. 연화는 칼을 들어 강 씨를 가리켰습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지요. 저 금괴는 가짜였단 말이오? 겉은 진짜 금이오. 하지만 그것을 감싼 천에는 독이 스며 있었지. 그대의 탐욕을 알았기에 준비한 덫이었소. 강 씨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금괴가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었다니. 강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끝이로구나. 강 씨의 손과 얼굴은 이미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강 씨는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지요. 눈앞에 거대한 귀신들이 나타나 자신을 끌고 가려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강 씨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으나 그럴 때마다 독이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강 씨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며 곧장 골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손에 쥔 칼로 골방 문의 빗장을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 속에서 악취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요. 연화는 코를 찌르는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어둠 속에서 앙상하게 마른 최 부자가 쇠사슬에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은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지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며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등불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최 부자는 눈부신 빛에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지요. 보름간 어둠 속에만 있었던 터라 빛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서방님, 소첩이 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 최 부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연화의 얼굴을 향했지요. 최 부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정말 부인이요? 최 부자의 갈라진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참았던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예, 서방님. 소첩이 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화는 서둘러 최 부자의 손목과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살폈습니다. 쇠사슬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그 무게만으로도 최 부자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연화는 칼로 자물쇠를 부수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순아. 연화가 부르자 밖에서 기다리던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순이는 미리 준비해 둔 쇠톱을 들고 있었지요. 마님, 이것으로 쇠사슬을 끊으십시오. 두 여인은 힘을 합쳐 쇠사슬을 톱으로 끊기 시작했습니다. 쇠가 갈리는 소리가 골방 안에 울려 퍼졌지요. 한참을 애쓴 끝에 마침내 발목에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이어 손목의 쇠사슬도 끊어냈습니다. 서방님, 이제 자유이십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쉽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보름간 웅크려지는 탓에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연화와 순이는 최 부자를 좌우에서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최 부자는 두 여인의 도움으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지요. 연화는 남편의 야윈 몸을 느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소첩이 너무 늦었습니다. 연화는 최 부자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최 부자도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목매어 울었지요. 부인,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오. 부인은 분명 세상을 떠났다고. 아니옵니다, 서방님. 소첩은 살아있습니다. 강 씨의 독을 피해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순이가 구해 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연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따뜻한 체온, 흐르는 눈물, 떨리는 숨결.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부인이 정말 살아있구려. 정말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았다고 믿었던 부부가 다시 만난 순간이었지요. 세 사람은 천천히 골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 마루 위로 올라오자 한쪽에서 강 씨가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강 씨는 독에 중독되어 온몸을 떨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을 배신한 사촌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지요. 강 씨, 그대가 탐한 금괴가 그대를 이렇게 만들었구려. 강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최 부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커멓게 변한 손으로 최 부자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힘이 없었지요. 형님, 살려주시오. 최 부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측은지심이 들기도 했으나 강 씨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지요. 부인, 이 역적을 관아에 넘겨야 하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혈서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 씨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정황과 최 부자를 감금한 증거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또한 순이가 목격한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아, 관아로 가서 포졸들을 데려오너라. 순이는 혈서를 품에 안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1시경쯤 지나자 포졸 대여섯 명이 순이를 따라 기와집으로 들이닥쳤지요. 최 부자 댁이 이곳이오?
그렇습니다. 이 역적 강 씨가 저희 남편을 가두고 소첩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연화는 포졸들에게 혈서를 건네며 골방을 가리켰습니다. 포졸들은 골방 안에 끊어진 쇠사슬과 악취를 확인했지요. 또한 부엌 마루 밑에서 발견된 가짜 금괴와 독이 묻은 천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요. 강 씨를 즉시 체포하겠소. 포졸들은 바닥에 쓰러진 강 씨를 결박했습니다. 강 씨는 또 기운에 몸을 떨며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지요. 형님, 형수님, 용서해 주시오. 강 씨의 마지막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강 씨를 질질 끌고 관하로 향했지요. 한양장 안에서 손꼽히는 부자 댁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는 강 씨에 대한 신문이 열렸습니다. 연화와 순이의 증언, 골방의 쇠사슬, 독이 묻은 천, 그리고 최 부자의 상처 투성이 몸이 모두 증거가 되었지요. 강 씨는 형제를 배신하고 형수를 독살하려 한 죄, 그리고 형을 불법 감금한 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와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부축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죽을 끓였고 최 부자는 보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지요. 부인 정말 고마웠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소첩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 부자도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더 이상 소름 끼치는 칼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화가 남편을 위해 정갈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따뜻한 도마 소리만이 울려 퍼졌지요. 악몽 같은 보름이 끝나고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최 부자인 기와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초겨울 찬바람은 여전히 불었으나 집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강 씨는 관아에서 엄중한 신문을 받은 끝에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제를 배신하고 형수를 독살하려 한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요. 독에 중독되어 시커멓게 변한 손과 얼굴은 의원의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평생 그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했지요. 탐욕이 남긴 저주였습니다. 최 부자는 한 달여간 몸조리를 하며 천천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연화가 정성껏 끓여준 약죽과 탕약 덕분에 살이 오르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지요. 보름간 갇혀있던 악몽은 점점 희미해졌고 아내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친정에서 가져온 진짜 금괴는 애초부터 부엌이 아닌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연화는 그 금괴 중 절반을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연화를 구해준 순이에게도 넉넉한 금을 주어 혼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님, 소녀는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순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서방님도 모두 죽었을 것이야. 이것은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니라.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연화에게 절했습니다. 훗날 순이는 성실한 선비와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하지요. 최 부자는 자신이 갇혀있던 골방을 메우는 대신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창고로 바꾸었습니다. 그 어둠의 공간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부인,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느낀 절망을 다른 사람은 느끼지 않았으면 하오. 서방님의 뜻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칼 소리는 원한의 소리가 아니라 가문을 지키려는 아내의 지극한 정성이었네.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는 옛 성현의 말씀은
결코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형제를 배신한 강 씨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파멸했고, 지극한 정성으로 남편을 구한 연화는 다시 행복을 되찾았지요. 이 이야기는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한양백한 기와집에서 벌어진 이 기이한 사건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지요. 이제 최 부자의 집 부엌에서는 더 이상 소름 끼치는 칼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갈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따뜻한 도마 소리만이 가득하게 울려 퍼졌지요. 슥싹, 슥싹. 연화가 물을 써는 소리, 최 부자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으려 했던 두 사람은 더욱 굳건한 사랑으로 다시 만났고, 그들의 백한 기와집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따뜻한 등불이 켜졌습니다.